예, 이번 시간에는 급여 자료 입력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진행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재는 59페이지에 급여 자료 입력은 매월 급여 자료를 입력해서 급여 대장과 각 사원별 급여 명세를 작성하고 그렇게 입력된 자료를 통해서 매월 원천 징수할 간이세액을 계산하는 서류입니다. 메뉴인데요. 자, 이런 급여 자료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수당의 과세, 비과세 여부, 공제 항목을 미리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급여 자료 입력을 한번 클릭해서 메뉴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위에 보시면 수당 공제라고 하는 F4 수당 공제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수당 공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당 공제와 관련되는 내용들이 우리 교재에 있는데 교재 59페이지에 보시면 급여 자료 입력과 관련되는 내용과 60페이지에 근로소득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있죠. 이 근로소득에 대한 개념은 앞에서 살펴봤고 이 수당 공제에 있어서 비과세 여부를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앞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73페이지에 수당 공제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보시면 74페이지에서 수당 공제는 이렇게 수당 등록과 공제 등록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수당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은 근로자한테 지급해야 할 기본급, 상여, 각종 수당의 과세,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공제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차감해서 납부할 원천징수할 내용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제 등록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소득세, 지방소득세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4페이지에 수당 공제의 등록 방법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수당은 기본적으로 보시면 과세 구분, 그 다음에 수당명, 근로소득 유형, 월정액 사용 여부 등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과세 구분은 급여 항목의 과세와 비과세 여부를 선택하는 부분이고요. 수당명은 급여 대장상에 반영되는 명칭을 의미합니다. 이 명칭은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소득 유형이라고 하는 부분은 과세 구분에서 과세와 비과세를 선택한 경우에 과세와 비과세 중에 비과세를 선택한 경우에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한도를 결정짓는 코드를 선택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월정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정기적으로 받는 매월 12달 받는 급여냐 아니면 어쩌다 한번 받는 부정기적인 급여냐를 표시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 여부는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수많은 수당 중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을 구분해서 급여 대장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기존 등록된 수당명과 과세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그 수당은 사용 여부에서 부로 선택하고 추가로 알맞은 수당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대 제가 비과세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대가 비과세로 표현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식대로 명칭이 쓰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식대가 그 수당명이 식대로만 되어 있을 때에는 급여 대장상에 이게 비과세인지 과세인지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표현해 주기 위해서 비과세로 제가 일단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대를 비과세를 사용한 다음에 여로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비과세로 하나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자, 2번 비과세 수당명에서 F2번을 누르게 되면 비과세 코드 도움이라고 해서 팝업 창이 뜨게 됩니다. 이 중에서 비과세 관련되는 부분을 선택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보조비를 받는다라고 하면 자 6번을 선택해서 연구보조비 또는 기업 연구소의 연구보조비다. 연구소의 연구보조비를 제가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고 누르면 기업 연구소고 월 20만 원까지 한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비과세 항목으로 입력되는 금액은 2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될 거고
초과되는 금액은 과세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한도가 자동으로 설정되는 부분이고요. 월정액은 정기, 부정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형태로 정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76페이지에 비과세와 과세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 수당공제 등록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미 제가 등록을 해놨는데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되는 부분이고요. 또 자가운전 보조금은 또 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명칭으로 자가운전 보조금으로 등록을 해놓게 되면 급여 대장상에서 과세와 비과세가 혼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가운전 보조금 수당명을 수정해서 비과세라고 제가 명칭을 붙였고요. 과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가운전 보조금 그냥 과세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급여 대장상에 보여질 때 명확하게 과세인지 비과세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등록된 부분을 확인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기업부설 연구소 관련되는 부분은 인위적으로 등록한 거기 때문에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를 하고 하단 부분에 보시면 수당공제 등록 화면에 밑에 보시면 비과세 항목 입력 표시 여부에 체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하고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고 1월달 급여 대장으로 들어갑니다. 1월달 급여 대장으로 들어가면 비과세로 되어 있는 부분은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파란색으로 보이고요. 과세 부분은 전부 다 까만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상에서 볼 때는 색깔로 비과세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F4번 수당공제 쪽에서 제가 비과세 항목 입력 화면 표시에서 이걸 체크를 풀어보겠습니다. 푸른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전부 다 까만색으로 보입니다. 그럼 과세와 비과세를 제가 명칭으로 이렇게 적어 놓지 않았다면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당 등록에서 비과세 여부에 체크가 된 상태에서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체크를 다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야간 근로수당은 전년도 총급의 2,500만 원 이하이고 월정액 190 이하인 생산직만 연 240으로 비과세된다. 그 다음에 수당과 공제 등록은 현재 귀속 전체 월에 동일하게 반영이 되고요. 실비변상적 수당은 정기적이라 하더라도 비과세 한도만큼은 월정액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수당의 경우에도 수당명은 편집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수당명을 편집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통해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78페이지에 생산직 근로자 등에 대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비과세나 국외 근로수당의 비과세 여부는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원 등록에서 생산직 여부에 대한 조건, 국외 근로에 대한 제공 여부를 선택함에 따라서 사원 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급여 대장상의 비과세 여부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야간 근로 수당이라 하더라도 수당이 있다 하더라도 사원 등록에서 생산직으로 등록되지 않으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우리 교재 102페이지에 실무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급여 자료 입력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료에 보면 기본급, 가족수당, 자가운전보조금, 식대, 야간근로수당, 월차수당이 있습니다. 공제 항목 내용이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적용되는 사원과 과세 적용되는 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당공제 쪽에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와 자가운전보조금 과세 부분을 제가 동시에 등록을 했습니다. 동시에 등록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연장근로수당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비과세 처리된다. 생산직 근로자와 월정액급여 190 또 그러니까 직전 연도 총급여 2,500만 원 이하 조건이 맞을 때 적용이 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9페이지에 급여자료 입력과 관련해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먼저 귀속연월입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급여에 귀속연월을 선택을 해달라는 겁니다. 귀속연월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급연월일을 선택을 합니다. 급여 지급연월일을 입력하게 되고
이 지급 연월일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세액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해서 신고하는 기준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급 연월이. 그래서 지급 연월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 달이고, 자, 우리 회사는 급여 일자가 매월 25일입니다. 매월 25일이기 때문에 1월 25일로 선택해서 급여를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3페이지에 보시면 자료가 백두산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되고 나머지 직원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기영 씨 같은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이 과세 쪽에다가 입력이 되어 있죠. 송창식도 마찬가지고 송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백두산은 자가운전보조금 35만 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과세와 비과세가 동시에 있을 때 구분해서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교재 79페이지에 급여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지급 연월일 옆에 보시면 급여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상여금이 없이 순수한 급여만 등록할 때는 급여로 나타나게 됩니다. 급여 대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상여금이 200만 원 있다라고 하면 상여금을 입력하는 순간 급상여라고 나타납니다. 이거는 급여 대장과 상여 대장이 동시에 있는 형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급여는 한 푼도 입력하지 않고 그냥 상여금만 입력하게 되면 상당 부분에 상여로 표현이 될 겁니다. 요거는 상여 대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급여 항목에 상여 부분이 있는데 상여 부분의 입력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F7 중도 퇴사자 정산과 관련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F7 중도 퇴사자와 관련되는 부분은 연도 중에 퇴사한 직원에 대한 정산 과정을 그러니까 반영하는 과정이고요. 옆에 역삼각표가 붙어 있는데 역삼각표를 클릭해 보면 SF6이라고 해서 Shift F6 연말 정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hift F6 연말 정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전년도 연말 정산분을 당해 연도 급여 대장에 반영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F6번은 지급 일자를 의미합니다. 급여를 입력하면서 입력한 지급 연월일을 수정 복사 삭제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F8번은 마감 기능입니다. 급여 대장을 마감할 때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103페이지에 있는 급여 대장 1월 달부터 급여를 쭉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 급여 비과세 항목과 관련해서 전부 다 등록을 했고요. 2월 달 급여로 들어가서 입력을 합니다. 2월 25일 급여 입력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5월 달까지 등록을 했었고, 자, 5월 달은 송창식 직원이 8월 25일 날 퇴사를 했다라는 거죠. 퇴사한 직원이 있을 때에는 사원 등록에서 관련되는 직원의 퇴사 일자를 먼저 입력을 합니다. 자, 퇴사 일자를 먼저 입력을 합니다. 2018년 5월 25일 날 퇴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퇴직 정산일이 2013년 5월 10일부터 2018년 5월 25일로 자동으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자, 지급일자 급여 언제 지급했냐? 2018년 5월 25일 날 마지막 급여를 지급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퇴사 연월을 먼저 입력을 하신 후에 5월 달 급여 자료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자, 5월 달 급여 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서 퇴사자에 대한 부분, 퇴사자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러니까 분홍색으로 이름 옆에 퇴사자라는 명칭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자, 이 퇴사자에 대해서 중도정산을 해야 되는데 중도정산이 우리 프로그램의 그러니까 교재의 80페이지에 있습니다. 퇴직하는 달에 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과정이 F7번 중도퇴사자 정산입니다. 그래서 F7번 중도퇴사자 정산이라고 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팝업 창이 별도로 나타나면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5월 25일까지의 총 급여와 관련되는 연말정산 내용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5월 달까지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된 금액이 이 직원은 전액 환급되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퇴사월 소득세 반영, 그러니까 5월 달 소득세를 여기에다 반영할 거냐는 건데 반영하겠다라고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대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연말정산이 완료된 다음에는 급여 반영이라고 해서 급여 반영이라는 탭을 클릭을 하게 되면 퇴사자에 대해서 중도정산소득세, 중도정산 지방소득세가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중도퇴사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에 중도정산 적용함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급여자료 입력 쪽에서 우리가 바로 정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82페이지에 연말정산 내역에 대한 급여대장 반영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2018년도 2월 달에 2017년도 연말정산을 진행을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원천징수에 대한 부분 자금 연도를 2017년도로 변경을 해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에 백두산 안경 송창식에서 속리산까지 연말정산을 이렇게 다 완료를 했다라고 하면 이 연말정산 완료된 정보를 다음 연도 2월 달에 급여대장상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금 연도를 2018년도로 변경을 하신 이후에 자, 2월 달 급여로 들어갑니다. 2월 달 급여를 들어가서 F7번 중도 퇴사자 정산 옆에 역삼각표 눌러보시면 연말정산 SF6 연말정산이라고 있습니다. Shift F6 연말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팝업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불러오기를 통해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불러오게 되면 전년도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등록되어 있는 인별 연말정산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안기영 지원은 112만 940원이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되고 나머지 직원들은 환급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연말정산 데이터 적용이라고 하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원을 선택을 하신 후에 적용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연말정산 데이터가 적용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직원들의 백두산 직원들의 2월달 근로소득과 연말정산 소득세, 연말정산 지방소득세가 환급으로 반영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부분에 보시면 연말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연도 연말정산분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안기영 직원 같은 경우에는 2월달 원천징수세액과 연말정산분 추가납부세액이 반영된 것을 송창식, 속리사는 환급세액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을 했을 때 2월달 급여대장에 반영하는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안기영 직원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인해서 112만 원 지방소득세까지 하게 되면 123만 원 정도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직원이 123만 원 정도를 원천징수하게 되면 평소에 월급 받는 실수령액보다는 훨씬 작아지는 금액이 나오게 되고 이런 경우에 2월 달에 생활하는 리듬이 패턴이 무너지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84페이지에서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의 분납 신청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으로 인해서 일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데 일시 납부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추가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추가납부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2월부터 4월분까지 3회에 걸쳐서 분납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천징수를 반기별로 하는 분들은 분납기간 상관없이 7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분납 신청 절차는 근로자 개인별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사례는 안기영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혼자 선택을 하면 되지만 여러 직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쨌든 직원별로 선택해서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반영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마찬가지로 F7 중도퇴사자 정산 옆에
역삼각표 있습니다. 그걸 클릭해 보시면 F11 분납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분납 적용을 클릭을 하셔서 연말정산 자료를 불러옵니다. 자, 불러올 직원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연말정산을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적용을 하고, 자, 이 중에 추가 납부세액 10만 원 넘는 직원 안기영만 선택해서 분납 환급 계산이라고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개월 분납으로 표시가 될 거고요. 분납 적용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적용이 됐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뜰 거고요. 안기영 직원은 연말정산 부분에 대해서 분납세액이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면서 이 금액이 분납인지 아닌지는 위에 보시면 분납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백두산은 연말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안기영은 분납으로, 연말정산 분납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이 급여대장이 완료되고 나면 우리는 보통 F8번으로 마감을 합니다. 급여대장을 마감을 합니다. 마감한 후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근로소득관리 쪽에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귀속 2월 달이었죠. 지급 2월 달이었습니다. 2월분 급여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겠느냐? 아니요라고 클릭해서, 자,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적용하겠습니까? 예라고, 분납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예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예라고 표시를 하면 2월달 간이세액에 대한 부분, 연말정산분에 의한 환급세액과 분납금액, 납부금액 해서 37만 3,640원은 요번에 납부할 거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으로 2월에서 다시 분납이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97만 100원을 납부를 하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 신청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들이 우리 86페이지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보시면, 자, 2월달 이렇게 적용을 하신 이후에 분납 적용이 2번 더 분납이 적용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급여대장 또 만드는 과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여대장 2월달 마감이 되고 3월달로 갑니다. 3월 25일 날 적용이 되고 나면, 자, 분납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F7 역삼각표 눌러서 분납 적용을 다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안기영에 대해서 분납 적용을 합니다. 이미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하면 안기영에 대해서는 분납분이 다시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대장상에. 그리고 분납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급여대장이 다 마감이 됐다라고 하면 마감하신 이후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로 다시 갑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3월달입니다. 3월달로 아니오라고 불러오게 되면, 자, 연말정산분 분납금액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고해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이 연말정산분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신고 구분에 매월과 연말정산 부분이 자동으로 체크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납 기간 동안은 4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제가 4월 달 분납에 대해서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자, 4월 달 분도 4월 달이 급여대장에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제가 4월 달도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급여자료 입력해서 4월분 해서 안기영 반영이 안 되어 있죠. 자, 연말정산분 말풍선 눌러서 체크를 하시고 안기영 체크를 하시고 분납 적용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분납 데이터가 적용이 되면서 반영이 될 거고요. F8번 마감한 후에 4월달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다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조회를 하면 분납 관련되는 부분이 반영된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간략하게 작성하는 과정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구체적인 작성 방법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